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74년이 흘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광기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국가폭력이라는 야만의 역사는 아직도 몇몇 개인의 삶의 상흔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와 법이라는 제도의 그림자 속에서 또 역사의 그늘 속에서 소외되어 온 개인의 삶. 그중에는 납북 어부들의 삶도 있는데요. 우리 지역 피해자를 태민리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뱃길을 따라 군산항에서 40여 분. 이곳은 고즈넉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섬, 군산시 옥도면 계야도입니다. 마을 주민 대다수가 고기잡이로 생계를 잇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 계야도에서 나고 자라 10대 때부터 고깃배를 탔던 정삼근 씨는 지금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5시간인데 어망을 올리는데 근데 느닷없이 이 북한 경비정이 막 그냥 그걸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혔지 그냥. 1968년 5월 당시 그의 나이 25. 조기잡이배 영창호를 타고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붙잡힌 겁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도 실종 어선을 찾는 기사가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딘가도 몰랐지. 우리가 이제 가서야 알았지. 해주항이더만 거가. 해주항이라고 하더라고. 가보니까 그가 우리 한국배가 많이 있더라고. 몇 명이나 대략 됐을까요? 그때 아마 100몇십 명 가까이 하여튼 솔찬이 많았어. 평양에서 한참 저 산골로 들어가면은 무슨 수양소라고 있더만 산중에 산골에 들어가갖고 3일 걸려 이틀 걸려 이렇게 놀러를 다녀니 어디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공장 시찰을 막 구경시켜주고 그랬다고. 북한은 납북됐던 선원들에게 북한 내 공장과 명승지를 관광시켰고 남한으로 송환되면 북한 체제에 대한 우월성 등을 남한 주민들에게 홍보하라며 강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 있었잖아. 우리를 남겨주더만. 우리 대한민국 함대에다가. 북한에 억류됐던 우리 어부 219명이 9월 16일 저녁 늦게 그리운 자유의 품 안으로 되돌아와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을 기쁘게 했습니다. 도별로 배를 다 돌려보낸 거예요. 전라북도 군산배는 군산으로 보내고 경비장 따라 들어가 그냥 바로 가족들 보지도 못하고 군산경찰서 들어간 거라 그냥 여강에다 가둬놔버리더라고. 한 사람씩 한 명씩. 한 달여간 모진 고문을 받은 정삼근 씨는 수산업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어쩔 수 없는 교도소 신세를 진 뒤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6년 후 단란했던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85년도에 이제 나도 이제 배도 하나 사갖고 농어배를 잘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처갓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누가 와서 나를 불렀었네. 누구신가 불렀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왜 나를 모르냐고 말해. 잠깐 나와보라고 그래. 잠깐만 나와보라고. 밖에 나가서 할 얘기가 있다고. 나가니까 한 5명, 아마 5명 더 되지. 나를 번쩍 안아갖고서 그냥 차에다 딱 집어 넣어버리더라고. 복면이 씌워진 채 정삼근 씨가 끌려간 곳은 전주 보안대. 그곳에서 불법 감금과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한 놈이 딱 들어오더라고. 들으면서 이 백지에다가 골펜 하나 딱 갖고 이북방송을 들어서 보내면 내가 그걸 받아서 써. 내가 유사시에 그 사람들이 오면 준다 이거요. 아니 그걸 쓰면 안 되지. 그걸 뭐 그러면 내가 간첩 짓는 거 아니오. 그래서 내가 그걸 안 쓴 게 무지하게 뗄 때는 갖고 먹이로 구두발로 그냥 주먹으로 그냥 죽어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고문과 가혹행위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수십 번. 결국 정삼근 씨는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너무나 지금 안 쓰려고 하면 또 맞고 쓰는 거예요. 그냥 늦게는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집이 빨리 써야 집이 보내준다는 게 52일간인데. 52일간 거기 계셨어요? 긴 시간 보안대의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한 정삼근 씨는 수사관이 건넨 진술서를 그대로 베꼈고 평생 고기잡이업을 해오던 그의 일상들은 모든 게 간첩 활동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조작됐습니다.
그리고 1985년 11월 전주 보안대의 고정간첩 색출 활동 계획에 따라 해군 함정 경비 상황, 공운산 열도 해안 경계 상태를 탐지했다는 혐의로 그는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간첩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그는 7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의 철장 안에 갇혀버립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갑니다. 신손이 머물다 간 섬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아름다운 섬 선유도. 1968년 납북된 제5공진호의 납북 어부 유가족들은 평생 간첩의 가족으로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처음에 유지로 나왔을 때는 참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도 무지라는 걸 좀 받고 싶어서 그걸 했는데 무지가 안 나고 유지로 떨어지니까 안 좋았죠. 억울하다라는 얘기 같은 건 안 하죠? 그런 소리 일제라니. 어떻게 고생하고 살았냐고 말 좀 해봐라고 그러면 하면 묻었냐고 마음만 아픈데 뭐들 하냐고. 제5공진호 납북 어부 역시 보안대와 경찰서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결국 간첩으로 내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고문당하고 그렇게 살고 온 사람들은 다 육신이 상투를 못 하더라고요. 희해면을 봐도 소용없고 병원이 되고 뭐 댕겨도 소용없고. 돌아가셔서 뇌물나가 본 게 이 몸이 빼는 데가 없더라고요. 싶어 막 여기도 막 싶어 저거. 그렇게 국가 권력이 만든 간첩 조작 사건으로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한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네 애비는 이북 갔던 놈이라고 뭐 애들이 울고 그냥 불어요.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그런 게 말도 못하게 살았죠. 죄인처럼 살았죠. 우리는 아무 죄도 없어도 죄인처럼 살았죠. 군산에 위치한 한 병원. 이곳에는 제5공진호 납북 선원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인 남정길 씨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생긴 뇌출혈로 말이 어눌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 제일 처음에는 6개월, 6개월. 예, 6개월 동안 저걸 받았다가 다 구독 쓰고 나만 18살이라 비성년자라고 미성년자로 18살이라고 미성년자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3년 했다가 또 불려 또 박았어요. 그게 기억이 아직도 좀 나세요? 당시에? 돈 그래가 먹고 이렇게 돼야 눈 가리고 뒤에다 손 묶고 이제 거절하면 너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너는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꿈꾸며 가정을 이뤘지만 납북 어부와 그 가족이라는 사실은 멍해요 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명박대할 때 그냥 말할 수 없죠. 본인 스스로가 자네들의 출생 문제가 제일 두렵고 이제 그 맑은 글씨가 있으면 어디 취직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억울하고.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썼던 어부들에게는 지금도 잊지 못할 이름이 있습니다. 간첩이 안 되겠어? 이우철이. 이우철. 남궁필령. 궁필령. 고문을 받던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당시 수사관의 이름이었습니다. 지난해 반헌법 행위자 열전위원회는 115명의 반헌법 행위자들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남정길 씨와 정삼근 씨가 각각 기억하는 그 이름. 남궁 기령과 이우철 역시 이름이 올라간 상황. 그 사람 보면 가만히 있겠어? 그냥 죽이고 싶으지. 진짜 용서는 안 돼. 죽어도 용서는 안 돼. 지금도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영문도 모른 채 가해졌던 국가의 폭력에 쉽게 치유되지 않는 그날의 상처들. 이에 지난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서창덕 간첩 조작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전주 보안대가 피해자를 불법 연행한 후 감금해 조사했고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사실관계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24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푼 고 서창덕 씨. 또한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형을 받은 정삼근 씨 역시 국가를 대상으로 오랜 투쟁을 벌임으로써 2009년과 2017년에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50년간 가슴 속에만 담아뒀던 한을 풀 수 있게 된 납북 어부. 그리고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는 간첩 사건을 조작해 훈장을 받은 이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53명 2개 단체에 수여된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1년 후 뒤늦게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남정길 씨. 진짜 그 억울했던 것이 이제 많이 풀렸죠. 말할 수 없었지. 진짜 너무나. 죽은 사람들께 그 함 풀고 간 것이 좀 마음이 시골에서 얼마나 아팠는가 알아요. 아팠어요. 겁나게 아팠어요. 하지만 제5 공진호 선원들이 무죄 선고를 받은 지 정확히 6일 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무죄를 나오니까 되는가 보다 했더니 또 항소했다고. 속 상하죠 지금.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항소를 했다고 또 변호사가 전화가 왔더라고. 한 어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국가폭력. 50년을 기다려 이룬 결과였지만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납북 어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54년부터 1980년대까지 납북된 어선은 모두 459척으로 선원 3,700여 명. 그중 재심을 신청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40여 건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해산되며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과거 사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검사가 뭐 해주면 좋지만 그런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스스로 재심 청구를 해야죠.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날의 상흔들. 한 평생을 억울함 속에서 살아온 납북 어부 피해자. 이들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이런 억울한 일들을 국가에서도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실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가신 양반이 그거 5년이면 이제 풀고 이제 그런 적이는 없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그대여 눈 뜬 우리들이 그댈 보내드릴게요. 눈 뜬 우리들이 그댈 살아가 볼게요. 오늘 고정 패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그 제5 공진호 사건, 재심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변호를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과 아까 영상에 나온 계야도 영창호 사건, 두 가지 사건 좀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북한 경비정에서 강제로 피납됐다가 수일 또는 수개월간 걸쳐서 억류돼 있다가 기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부들이 간첩으로 조합돼서 방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됐습니다. 네. 당시에 수사기관은 납북 기한 어부들을 여관 등지에 불법 감금한 상태로 물고문이나 정기고문,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갖가지 가혹행위를 가했고 심지어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마찬가지로 고문을 가해서 마을 주민인 이러한 어부들을 간첩이라고 몰아세우는 이런 허위 진술을 또 강요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조직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대한 인권 유린 행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놀랬던 것은 그 이후에 진실규명으로 재심 청구해서 무죄 선고받은 사건이 고작 그 40건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나마도 그중에 24건 정도는 국가기관 도움 없이 이제 본인이 이제 개별적으로 재심 신청해서 무죄를 얻어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도 얼마나 그동안 무관심했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60년대에 한 번 처벌받고 80년대에 또 이중 처벌받았다, 억울하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1960년대 후반에 인친이나 삼척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대한민국 정부는 납북되었던 어부들이 어떤 군사 기밀을 누설을 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무장공비 침투 사건들이 발생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납북 귀한 어부들에 대해서 안보를 내세워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전원 구속 방침을 내세웠고, 네. 근데 1960년대 이후에도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 지속적인 감시를 받아왔고, 또 정책의 목적으로 또 다시 처벌을 받고, 재차, 3차 이렇게 처벌을 받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어떤 간첩이 권고됨으로써 공안 정국이 그 조성이 되고 그런 공안 정국의 어떤 조성은 실제로 독재 정권에 비판하는 그 목소리들을 잠재우고 철저하게 이제 그 공안 정치를 하기 위해서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들이 그동안 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살아오신 세월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수십 년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채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왔고, 또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던 분들은 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거나 또 취업 제한을 당하는 등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계하도 지역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이제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을 또 가혹행위를 해서 허위 진술을 받아냈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지역 공동체 자체가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파괴에 이르게 된 거죠. 정신적인 충격,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스로 가족이 목숨을 끊는 등의 그 피해는 어떻게 보면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를 받고 국가가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과연 무엇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큰 피해를 당하게 된 거죠. 어쨌든 지금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한 분께서는 지난달 7월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네, 검찰에서 한 6일 만에 항소를 했다고요? 군산지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입장은 수사기관에서는 고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고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일부 공소 사실은 부인을 하고 또 일부는 인정을 했다. 그러한 법정 진술이 기재된 공판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재판하는 법원 안에서는 고문이 없었으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쉽게 말을 하면.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고문을 당했으면 검찰 옷 입고 있는 그냥 검사, 판사만 봐도 벌벌벌 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국민의 어떤 법관장이 저렇게 좀 도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수사관한테 고문당했죠. 검찰이 완전히 공안 검사였죠. 그러면 그분들 피해자분들은 이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가 없어진 상태고 오로지 국가 권력이 나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억울함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법정에서 그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결문에 의하면 당시에 수사를 했었던 수사관이 법정에 또 배석까지 했다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군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진실을 다해서 다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은 드는 부분이죠.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보면 북한도 잘못한 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은 지금 전혀 납북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일관되게. 아직도 송환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남북 교류 협력 좋고 통일도 돼야 되는데 전 잘못한 건 쿨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네. 북한에서도 이 방송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는 사실 부실하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도 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직접적인 가해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법무부나 뭐 수사기관에서는 조금 그런 사과와 반성의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항상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